네, 어젯밤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15시간 반 만인 오늘 오후에서야 불길이 모두 잡혔습니다. 중상자가 3명이 나왔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주민들의 차분한 대피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고층 건물의 화재 대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한 주요 이슈 배종호 세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3층 건물이었죠. 불기둥에 온 그 건물이 휩싸였던 대형 화재였습니다. 진화에만 15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순식간에 100m가 넘는 고층 건물 전체에 휩싸인 것이 가장 진압에 힘든 것 아닌가. 예. 강풍이 부니까 이제 헬기도 뜨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순식간에 불이 번졌는데 그 시각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11시 조금 넘어서 화재가 났으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 입장에서는 주민도 구조하고 동시에 화재 진압도 해야 되는, 그래서 양동 작전으로 아주 민첩하게 잘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인명 피해는 전혀 없고 당초 중상으로 알려졌던 3명도 상당히 경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예. 다행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은 던져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127가구의 주민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화염을 뚫고 아파트를 탈출한 주민들이 긴박했던 당시의 정황을 속속 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한 380여 주민이 생활하고 가는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는데 큰 피해자 없이 무사히 진화가 돼서 일단 물질적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큰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대피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상으로 피난하는 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상 계단을 통해서 빨리 대피하는 길. 그다음 세 번째로는 중간 대피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15층, 28층 두 군데 대피소가 있었는데 이 대피소로 피난해서 다행히 인명 큰 피해는 없이 잘 진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도를 보니까 28층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옥상으로 대피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그 추위와 불길의 공포 속에서 피해 있다가 예. 연기가 줄어드니까 탈출해서 내려오라. 그래서 급히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또 31층 사시는 주민은 잠옷 차림으로 가족들, 자녀들 데리고 피난한 경우도 있고요. 가장 극적인 것은 맨 꼭대기 33층 거주 여성이 3분 살고 있었는데 이 3분이 1시간 동안 아파트에 갇혀 있다가 소방대원들이 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 33층 계단을 엎고서 내려왔다. 그래서 헬멧을 쓴 소방관 대원을 신으로 표현한 헬멧신이 도달해서 감사하다. 이런 예. 소방대원의 극적인 구출 노력, 미담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화재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자마자 소방대원 8명인가요? 그 건물을 또 이렇게 순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좀 일조를 했겠지요. 네, 상당히 도움이 됐죠. 5분 예. 만에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출동하지도 10분 만에 화재가 나고 1시간 내로 전체 건물에 불이 붙었으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인명 피해를 줄인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들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민들의 기지.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매캐한 맹독성 연기가 퍼졌는데 그때 이제 물이 다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있는 물을 손수건에 적셔가지고 대피하는 이제 네. 그런 기지를 발휘했고 또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이분들이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소 훈련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명 피해를 줄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소방 당국의 소방대원들이 인근 소방서까지 지원해서 한 1,000명 정도 출동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주민들 구조 작업에 나섰어요. 심지어는 이제 고가 사다리가 안 되니까 직접 33층까지 올라가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구조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33층에서 직접 거동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업고 소방대원들이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격려의 글, 그리고 뭐 김밥 같은 그런 선물이 예. 세도했다는 훈훈한 그런 미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방당국은 밤 사이에 강풍이 불고 또 알루미늄 패널로 된 외장재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패널과 패널 사이의 접착제가 거의 가연성 접착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연소가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외벽을 꾸미는 알루미늄 패널의 이 접착제가 화재를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이 패널과 패널 사이의 그 접착제, 이게 가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대형 건물 화재 때마다 사실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알루미늄 패널 공법이 시공하기에 가볍고 또 가공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점이 있고요. 또 그 알루미늄 외벽에다가 페인트를 도색하게 되면 손쉽게 또 도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 알루미늄 패널들을 접착하는데 물론 접착제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접착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싸지만은 이 알루미늄 패널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착제가 가연성, 쉽게 말해서 불이 잘 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알루미늄 패널 바깥에 바르고 있는 페인트. 네. 페인트가 사실 굉장히 인화성이 큰 물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알루미늄과 외벽을 붙이는 과정 속에서 충전재를 넣는데 그게 좀 수지성, 가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다. 그래서 화재 났을 때 보면은 12층에서 23층, 33층으로 급격하게 불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 고층, 특히 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빌딩에는 이런 외벽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개정, 예.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초고층 빌딩이라 하면 보통 50층 이상을 초고층 빌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초고층 빌딩 뭐 화재 예방과 그다음 진화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이하에 있는 한 20층에서 한 49층까지 특히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외벽재, 특히 내벽재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법적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고가 사다리차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국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4,600여 개인데 초고층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는 단 10대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10위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보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 사다리가 한 70m까지 올라가는데 전국에 10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2대씩 하고 세종, 부산, 대구,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10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이 난 울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진압 작업에 굉장히 예를 먹어가지고 예. 부산에서 있는 이 고가 사다리 차가 오는데 6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 고가 사다리를 좀 많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번 기회로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가 사다리를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 보십니까? 고가 사다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이번 지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초고층 빌딩이 많이 지금 있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물을 설계할 때 화재 예방 시스템, 그다음에 대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에 경보가 울리고 방송이 돼서 빨리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고층 빌딩에는 대피 장소가 있지만은 완전 이 방화 처리가 돼서 최소한 한 2시간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피난실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이번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가 너무 약해서 초기에 다 물을 사용하고 나니까 진압하는데 별로 도움이 못 됐거든요. 예. 이런 스프링클러에 대한 기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장재,
내장재 이런 것들도 불련제를 100%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초기에 대응을 잘했지만은 이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 대한 우리 소방관들도 조금 장비 보강과 훈련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번에 주민들이 상당히 조기에 신속하게 잘 대피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고층 빌딩에 사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평소에 이런 대피 훈련 이런 것들도 좀 상설화 수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지금 고층 건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한글날 집회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인 오늘도 대규모 도심 집회가 금지됐고 또 광화문 일대에는 차벽이 다시 설치가 됐습니다. 오전부터 일부 단체들은 뭐 집회도 열었고 또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집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뭐 큰 충돌이 없어가지고요. 예. 불행 중 다행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굉장히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적인 참여를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집회를 꼭 해야 될까? 집회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반정부 집회성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라, 퇴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보면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여론이 좋지 않아도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신들의 주의나 주장을 알려가지고 동조 세력을 넓히고 확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방역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차벽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조사가 56%. 그리고 너무 과잉이다라는 게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6%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8.15 집회 때 대규모로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좀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오늘 경찰은 좀 일부 통제와 검문을 좀 완화했습니다. 오늘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난번보다는 일부 완화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물론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그 법원에서 불법을 했지만은 경찰이 이 불허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과잉 단속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는 완화돼서 뭐 광화문역, 시청역 이런데 지하철도 다니고 그다음에 검문소도 지난번 한 90개에서 뭐 57개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차벽도 지난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둘러쌌지만은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외곽 도로를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싼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경찰이 완화해서 대응을 했지만은 경찰청장이 이야기했던 바 같이 이번 시위 규모가 지난 10월 3일 시위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강 다리를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기 전에 경찰들이 차량들을 전부 다 이렇게 눈으로 또 검사를 하고 또 도심 들어가는 길목들마다 전부 다 경찰들이 차단을 하고 또 광화문에 그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경찰이 좀 과잉했던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경찰이 180개 중대 약 한 1만 2천 명 그다음 경찰 버스도 한 500대 정도 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는 코로나가 한 뭐 54명 정도로 어제는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위하는 게 대면 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대면 시위로 차량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1인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찰이 과잉 대응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 그다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개천절 때도 그 같은 지적이 나와서 오늘 경찰이 이제 일부 통제와 검문을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과잉 진압이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한 반박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중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공공의 안녕 질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명박산성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명박산성 같은 경우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 결론을 내린 근거가 과연 그렇게 명박산성을 쌓을 정도로 지금 급박한 위험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백한 위험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한 위험이 있느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명박산성은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개천절도 그러고 한글날도 그러고 법원에서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예. 코로나19라는 지금 명백하고도 굉장히 급박한 중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주는 게 맞겠고, 다만 가장 좋은 것은 방역도 하고 그리고 기본권도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예.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정부는 그러면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개천절 집회 당시에 경찰의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차벽은 오히려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다라는 각오로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연휴 기간에 그 확산세를 차단해야 될 임무는 막중하다 하는 강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집회 대응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차벽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 대응이다, 행정권 남용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한글날 자랑스러운 날인데 차벽 설치가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명박산성 언급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명박산성에 빗대서 재인산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헌법 21조에 보면은 집회 그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조에 보면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법원에서 이번에 집회 불허를 수용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균형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성과 비례성과 이런 원칙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찰이 했던 걸 보면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 기본권이 상당히 제약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명박산성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겠다. 예. 이렇게 공언했던, 국민과 약속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코로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알릴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도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게 마땅하지,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뭔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고 잠재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인산성이다, 또는 심지어는 문재인 독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겸하게 들으면서 좀 자유를,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정부의 정통성과 국정 운영 원리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불가피한 고립지책이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반론 얘기하고 싶은 게, 차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저도 예. 부정적이고. 그런데 차벽이 왜 생겼는가? 결국 지금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8.15 집회 때 대규모 집회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에 600명이 넘는 감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사망자도 속출했고, 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위기까지 내몰렸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거를 반감만 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인가? 그럼 정부는 가장 이상적인 게 방역도 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보장을 해주는 게 가장 맞겠지만, 그게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때는 생명권이 더
존중받아야 될 가치인 거는 틀림이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법원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8.15 때는 허가를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천절 집회 때도 그러고 한글날 집회 때도 그러고 지금 불허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1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수만 명이 참여했더라. 이번에도 1000명 신고를 했는데 전국에서 1000명이 와가지고 수천 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 때문에 법원도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도 이 집회에 참석 안 한다라고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차벽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변에서도 방역과 기본권 인권 보장 가운데 방역만을 위한 조치였다. 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차벽이 위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비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산에만 방점을 두고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게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핵심 세력의 민변에서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건 좀 심하다 경찰 대응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이야기 말씀하셨지만은 옛날 그 광화문 차벽 위헌이라고 내리면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 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차벽과 또 그 국민적 통제와 국민의 자유 또 특히 신분 확인까지 이렇게 다 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 자유권이 저는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10월 3일도 그렇고 놀이공원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야외 사람들 다수 많이 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방역 차단을 위해 가지고 다 모이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허용해주고 유독 광화문 집회만 불허하고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목적의 뜻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인지 두 분께서 의견이 엇갈리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새 대표 선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심상정의 자리,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교수님, 당선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결론이 뜻밖에서 제가 놀랐는데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차 투표에서는 1, 2위 표차가 1%포인트밖에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최종 결선 투표 보니까 55대 44. 그러니까 11%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역시 이제 정의당 당원들이 선명성 있는 진보 정당을 원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런 계속해서 오명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이제 김종철 대표 같은 경우에 강력한 진보 정당 건설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기본자산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소득세를 인상을 해서 강력한 재산 재분배를 하겠다. 그리고 또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그리고 과감한 농촌 투자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하겠다. 굉장히 진보적인 의제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해줬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정의당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진보 정당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선명성 있는 진보 정당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오늘 이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 그러니까 신임 대표의 일성도 거대 양당이 긴장할 만한 독자적인 의제를 내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그 진보 정당이 정당이 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물론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5석, 6석 의석을 차지했지만은 사실 의제라든지 숫자로 봤을 때 거의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정책적 차별성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과 큰 차별성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지지 기반도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철 신임 당 대표가 세대 교체를 해서 1970년생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나이로 만 50세지만 그래도 기존의 당 대표들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네.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과 그다음에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아젠다 세팅을 통한 선명성 존재감과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당 강령에 맞게끔 이 코로나 위기 상황과 코로나 이후에 과연 정의당이 어떤 아젠다와 정책과 공약으로 다시 지지 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을지 큰 이제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새 당대표를 선출한 정의당의 새로운 모습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